한겨울 두만강변, 저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강변을 뛰었어요. 옆에는 여동생 수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7살 아래인데 저보다 먼저 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그런 애예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아이. 그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산에 부딪혀서 돌아왔어요. 메아리가 아닌 진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알았어요. 10여 년 동안 매일 들은 소리. 그 개들이 흥분하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냄새를 잡으면 짖는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훈련시킨 개들이었거든요. 15년 동안 국경경비대에서 군견을 훈련시키고 그 개들과 함께 탈북자를 쫓았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쫓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개들한테, 제가 근무하던 그 강변에서 말이죠. 탈북자들이 달리던 그 강 위에서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정우입니다. 1997년 2월 저는 국경경비대 27여단에 배치됐습니다. 22살이었어요. 군에 들어온 지 4년째였습니다. 처음 2년은 함경남도 내륙 부대에 있었어요. 산골 부대였습니다. 훈련이라고 해봐야 산을 오르내리는 것, 참호를 파는 것, 그리고 겨울마다 얼어 터진 손을 호호 불면서 총을 닦는 것. 그러다 어느 날 전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국경경비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명령이었으니까 간 거예요. 트럭 뒤에 실려서 회령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등이 트럭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엉덩이가 아팠어요. 옆에 앉은 병사 셋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 명은 잠들어 있었고 한 명은 눈을 감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이 저한테 국경부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뭐가 다른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 병사 얼굴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트럭 포장 사이로 바깥이 보였어요. 회령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건물이 낮았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길가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트럭 소리에도 고개를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회령이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소리에 반응할 기운이 없는 곳. 트럭이 멈추고 내렸을 때 처음 본 게 두만강이었습니다. 강이라기엔 좁았어요. 여름이면 폭이 100m가 안 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게 국경이라고요. 저쪽이 중국이라고요. 저는 실감이 안 났어요. 국경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상상했거든요. 높은 담이라든가 군인들이 빼곡히 서 있다든가. 그런데 그냥 강이었습니다. 좁고 조용하고 아무 표정 없는 강. 초소에 도착하니 선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는데 얼굴이 50살처럼 보였어요. 눈밑이 검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생각했어요.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침상 2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벽에 습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시멘트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선임이 침상 하나를 가리키면서 거기 써라고 했어요. 이불이 한 장 있었는데 얇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만져봤어요. 축축했습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웠습니다. 이불이 축축했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높이. 벽에서 물이 스며든 자국이 보였어요. 누런 얼룩이 지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있어야 하는 건지 그때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계산하면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임이 철조망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기선 사람이 강을 건너면 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강을 건너는 사람은 반역자고 반역자는 잡아야 하고 도망치면 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해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12월이 되니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순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탈북 시도가 겨울에 늘거든요. 강이 얼면 건너기가 쉬우니까. 저는 아직 탈북자를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반역자라고 배웠으니까 반역자인 줄 알았어요. 첫 겨울이 깊어지면서 순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새벽 순찰이 제일 추웠습니다. 영하 25도. 콧속 털이 얼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장갑을 껴도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총을 쥐면 쇠가 장갑을 뚫고 손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얼음 위를 직접 밟는 날도 있었습니다. 선임이 가르쳐줬어요. 얼음 두께를 확인하는 법. 군화 뒤꿈치로 3개 내리 찍으면 소리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단하면 둔탁한 소리, 얇으면 맑은 소리. 저는 매일 그걸 했어요. 강변 이 구간은 몇 센티, 저 구간은 몇 센티.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얇은지, 어디를 밟으면 안 되고 어디는 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지. 3구역 상류. 회령에서 북서쪽으로 4km 지점이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그 구간은 강폭이 좁았습니다. 겨울이면 70m 정도. 양쪽 강변에 바위가 있어서 물살이 느렸고 그래서 얼음이 다른 데보다 두꺼웠어요. 군화로 내리 찍으면 둔탁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단단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에 공백이 있었어요. 야간조가 철수하고 새벽조가 나오기까지 20분. 저는 그 20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도니까 아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순찰이었습니다. 그 얼음의 두께를, 그 20분의 공백을 왜 이렇게까지 기억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어요. 여기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심을 내리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서 시작됐거든요. 가족 이야기를 안 하면 나머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회령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원래 삼수군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산골이에요.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 겨울이 길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눈이 쌓였어요. 아버지 한태호,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 김옥순, 식품 공장에 다니셨어요. 여동생 수진이는 저보다 7살 아래, 1982년생이에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갱도에서 석탄을 캐고 저녁에 집에 오면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어요. 저한테도 수진이한테도 잘 안 웃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한 번은 아버지 도시락을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점심 안 가져갔다, 빨리 갖다 줘라 하셔서 보자기에 싸서 뛰어갔습니다. 탄광까지 산길로 20분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달리니까 땀이 났습니다. 보자기가 따뜻했어요. 옥수수밥 온기가 천을 통해서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탄광 입구에 도착했을 때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석탄 분진 냄새. 코에 들어오면 뒤쪽이 칼칼해지는 냄새예요. 한 번 맡으면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배는 냄새. 아버지한테서 항상 나던 냄새였어요. 집에서 맡을 때는 아버지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탄광 앞에 서니까 그게 탄광 냄새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갱도 입구는 나무 기둥으로 받쳐져 있었는데 기둥이 휘어 있었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어요. 전등이 하나 있었는데 노란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광부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등이 다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갱도 천장이 낮아서 그런 거였어요. 서서 걸을 수 없는 높이, 사람이 허리를 꺾어야 지나갈 수 있는 구멍 같은 통로였습니다. 저는 갱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안에서 곡괭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 규칙적이었어요. 쾅, 쾅, 쾅. 그 사이에 사람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침이 많았어요. 석탄 가루를 매일 마시니까 폐가 버텨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도 가끔 기침을 하셨어요. 밤에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기침이 나오면 손으로 입을 막고 참으셨습니다. 담배 때문인지 탄광 때문인지 아버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한참 기다리니까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등이 먼저 보였습니다. 검었어요. 작업복 위에 석탄 가루가 붙어 있었는데 등 전체가 검은색이었습니다. 씻어도 안 빠지는 검은색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빨래를 해도 회색이 남는다고. 아버지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얼굴에도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눈 주위만 살색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시니까 그 부분만 하얀 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 왔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받아들고 보자기를 풀었어요. 옥수수밥이었어요. 아버지가 갱도 입구 옆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한 숟갈 드시고 가라 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혼자 밥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등이 검었어요. 갱도 입구의 어둠과 아버지의 등이 거의 같은 색이었습니다. 경계가 안 보였어요. 아버지가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 남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외로워 보였습니다. 12살짜리 눈에도 아버지한테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입버릇은 아니고 딱 한 번 하신 말인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4살 때였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는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우야. 저는 갔어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위로. 아버지가 그 연기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시키는 놈이 나쁜 거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담배를 피우셨어요. 연기가 또 올라갔습니다. 왜 갑자기 그 말을 하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탄광에서 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날 갱도에서 뭘 보셨는지, 뭘 시키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묻지 않는 게 예의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안 잊혀졌어요. 군에 들어가서도 국경경비대에 배치된 뒤에도 가끔 밤에 초소에 서 있으면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키는 놈이 나쁜 거다. 그때는 그 뜻을 제대로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냥 탄광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탄광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연기처럼 올라가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잘 안 웃는 사람이었지만 가끔 저와 수진이를 보실 때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7살, 저는 14살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밥이었어요. 반찬은 김치 하나. 수진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마루 밑으로 굴러갔습니다. 수진이가 아이고매 하면서 기어서 주우러 갔어요. 저는 수진이 대신 제 숟가락을 수진이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수진이가 올라오면서 오빠 숟가락은? 했어요. 저는 손으로 먹으면 되지 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수진이를. 밥그릇 너머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눈이 조금 부드러워진 정도. 그게 아버지의 웃음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밖에 웃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탄광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유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물건도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남기신 게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그게 나중에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이야기는 차차 하겠습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디오에서는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내자라고 했어요. 저는 부대에 있었으니까 굶지는 않았습니다. 옥수수죽이라도 나왔어요. 하루 한 끼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안에서도 사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배급이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하루 2끼였는데 한 끼로 줄었고 그 한 끼도 양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병사들이 말랐어요. 순찰을 돌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초소에 서다가 기절한 병사가 있었는데 다음날 의무실에 갔더니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군인이 영양실조라니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보통이 되면 사람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수진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우편물 배분 시간은 저녁 점호 뒤였어요. 당직 병사가 이름을 부르면 받아가는 거였습니다. 한정우. 부르길래 갔어요. 봉투가 얇았습니다. 수진이 글씨는 동글동글해요. 16살짜리 여동생 글씨. 오빠, 집에는 다 괜찮아. 엄애도 잘 계셔. 괜찮다는 말이 3번 나왔어요. 3번이나 괜찮다고 쓰면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글씨였어요. 엄애가 좀 아프다. 괜찮으니 걱정 마라. 저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안 됐어요. 국경경비대는 휴가가 잘 안 나옵니다. 탈북자가 늘고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3달을 기다렸어요. 매일 저녁 점호 뒤에 우편물 배분 시간이 왔는데 제 이름은 안 불렸습니다.
편지가 안 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괜찮다는 편지라도 오면 살아 계시다는 뜻이니까요. 편지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석 달 만에 3일 휴가를 받았습니다. 집에 갔어요. 삼수군까지 차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산길이 얼어 있었어요. 집 앞에 섰을 때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적었어요. 수진이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부엌과 대문 사이를 오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차가웠습니다. 쇠 손잡이에 서리가 끼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냄새가 났어요. 사람이 오래 누워 있을 때 나는 냄새. 축축하고 달짝지근하고 불쾌한 냄새. 집 안이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이불로 막혀 있었어요. 바람을 막으려고 수진이가 막은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방이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난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석탄 배급이 끊겼거든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시니까 석탄이 좀 오던 게 어디선가 끊긴 거였어요.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셨는데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보였어요. 파란색으로. 가을에 봤을 때 어머니 손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16살인데 얼굴이 30처럼 보였습니다. 오빠, 왔어? 웃었어요. 웃는데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옥수수를 내려놓았어요. 부대에서 아낀 거였습니다. 제 밥을 덜어서 모은 옥수수. 밥을 먹을 때 한 숟갈씩 남겨서 말린 옥수수를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그걸 석 달 동안 모았습니다. 수진이가 그걸 보더니 오빠, 이거 많다고 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한 주먹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죽을 끓여 드렸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었어요. 불 위에 냄비를 올렸는데 냄비가 오래되어서 바닥이 검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옥수수 냄새가 올라왔어요. 고소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 고소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옥수수 냄새였어요. 숟가락을 어머니 입에 갖다 대니까 어머니가 한 숟갈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맛있다. 맛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물에 가루를 푼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는데 힘이 있었습니다. 잡는 힘이 아니라 놓기 싫은 힘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몸은 다 마르셨는데 눈만 맑았습니다. 3일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초소에 서고 순찰을 돌고 교대하고 어느 날은 강변에서 새 발자국을 봤어요. 작은 새가 눈 위를 걸어간 자국이었습니다. 발톱 3개가 찍혀 있었어요. 한참 봤습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니까 새 발자국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가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아지셨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믿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춘 거였습니다. 2달 뒤에 편지가 왔어요. 저녁 점호 뒤 한정우 이름이 불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수진이 글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동글동글하지 않았어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떨렸던 것 같아요. 오빠, 어메가 돌아가셨어. 한 줄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 줄 더 있었어요. 내가 장례 치렀어. 걱정 마. 16살짜리가 혼자 장례를 치른 겁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었습니다. 글씨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접으면 안 보이니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소에 섰어요. 밤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어요. 중국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것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는데 힘이 안 들어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초소를 섰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군인은 울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혼자 초소에 서 있었을 때도 울지 않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울지 않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울 수 없었던 거였을 수도 있어요. 2001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어요. 편지가 온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부대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라고 해봐야 종이 한 장인데 거기에 가족 사망, 삼수군 탄광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누가 죽었는지도 안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남은 건 아버지뿐이었습니다. 탄광 사고였습니다. 갱도가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3번 갱도, 제가 12살 때 도시락을 갖다 드렸던 그 갱도. 수진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번에도 한 줄이었어요. 그 밑에 또 한 줄. 이제 나밖에 없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셨고 아버지도 가셨습니다. 수진이만 남았어요. 회령이 아니라 삼수군에 혼자.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키는 놈이 나쁜 거다.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건 그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마루에서 저와 수진이를 물끄러미 보시던 그 눈이었습니다. 밥그릇 너머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던 그 얼굴. 아, 아버지는 저한테 수진이를 맡기고 싶으셨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혼자였습니다. 그해 겨울도 초소에서 보냈습니다. 강은 또 얼었어요. 중국 쪽 가로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건너편에서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을까? 아버지가 갱도에서 묻히지 않을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었어요. 불빛을 보면 자꾸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때는 그걸 억눌렀어요. 억누르는 게 당연한 곳이었으니까요. 2003년이었습니다. 제가 28이 된 해예요. 어느 날 중대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박 중대장이었어요. 저보다 4살 위인데 얼굴이 40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사람을 늙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박 중대장이 서류를 한 장 밀었어요. 한정우 군견소대로 간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군견소대. 개를 훈련시키고 그 개로 탈북자를 추적하는 부대였어요. 저는 일반 경비 근무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소에 서고 순찰을 돌고 교대하고 그게 제가 할 줄 아는 거였어요. 왜 접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박 중대장이 저를 봤어요. 인원이 부족하다. 네가 체력이 좋다. 끝. 군대에서 이유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군견소대에 도착한 날 냄새부터 달랐어요. 개 냄새, 콘크리트 바닥에 배어있는 오줌 냄새,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육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철장 안에 개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셰퍼드였습니다. 크고 근육이 단단하고 눈이 날카로운 개들이에요. 철장 안에서 저를 보면서 으르렁거렸어요. 낯선 사람한테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개들 밥그릇을 봤어요. 고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고기요. 살코기, 붉은 빛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군견 소대장한테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소대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군견 배급이다. 하루에 고기 500g, 쌀 700g.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고기 500g, 쌀 700g. 저는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어요. 어머니는 풀죽을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이는 지금도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있었어요. 개가 사람보다 잘 먹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너 개만도 못한 놈이 개나 키워라. 농담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하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됐습니다. 개만도 못한 놈이 진짜로 개를 키우게 됐어요. 개보다 못 먹으면서.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군견은 중앙당 간부보다 대우가 높았어요. 개한테는 고기가 나오고 사람한테는 옥수수죽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걸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느꼈는데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칠성이를 만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새끼개 3마리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씩 훈련병에게 배정됐습니다. 다른 2마리는 덩치가 비슷했어요. 귀가 쫑긋 서 있고 눈이 날카롭고 셰퍼드답게 생겼습니다. 저한테 온 녀석은 좀 달랐어요. 다른 2마리보다 작았습니다. 귀가 좀 달랐어요. 왼쪽 귀가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서지 않고 끝이 앞으로 꺾여 있었어요. 셰퍼드는 보통 귀가 쫑긋 서 있거든요. 이 녀석은 한쪽만 접혀 있어서 좀 멍청해 보였어요. 이름을 칠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배에 점이 7개 있었거든요. 검은 털 사이에 밤색 점이 7개. 북두칠성 같다고 그냥 칠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칠성이는 처음에 말을 안 들었어요. 앉으라면 누웠고 기다리라면 뛰었습니다. 다른 2마리는 금방 따라오는데
칠성이만 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소대장이 그놈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칠성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목줄을 잡고 강변을 걸었어요. 걸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칠성이한테. 사람한테는 안 하는 말을 걔한테 했어요. 야, 좀 들어라. 이리 와. 잘했다. 가끔은 그냥 말했습니다. 오늘 춥다. 밥 맛없지? 칠성이는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목소리에는 반응했어요. 처음에 칠성이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옆에 앉았어요. 두 달이 지나니까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꼬리를 쳤어요. 훈련 중에 한 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제압 훈련이었어요. 칠성이가 흥분해서 제 오른쪽 팔뚝을 물었습니다. 보호대를 뚫고 이빨이 박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소대장이 달려왔어요. 때려야 한다. 안 그러면 버릇이 된다. 저는 안 때렸어요. 칠성이를 봤습니다. 칠성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눈이었어요. 저는 칠성이 머리를 쓸어줬어요. 괜찮다.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소대장이 뒤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부터 칠성이는 저를 안 물었습니다. 저를 시험한 거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때릴 건지 안 때릴 건지. 저는 안 때렸고 칠성이는 저를 믿었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흉터가 아직 있어요. 이가 박힌 자국 4개. 이듬해 봄이 왔어요. 2004년이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강변에 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칠성이를 데리고 강변을 걸었어요. 훈련이 아니라 그냥 걷는 거였습니다. 칠성이가 물가에 가서 앞발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었는데 칠성이가 꼬리를 쳤습니다. 물이 좋은 거였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에는 얼음 밑에서 나던 소리가 봄에는 밖으로 나와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이 국경이라는 걸 잠깐 잊었어요. 그냥 강이었습니다. 개와 사람이 앉아있는 강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냄새를 맡는 거였어요. 봄 냄새를. 그 장면을 저는 오래 기억합니다. 칠성이가 실전에 처음 나간 건 2006년이었습니다. 칠성이 나이로 3살이었어요. 야간 순찰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무전이 왔습니다. 3구역 동향. 출동. 탈북 시도자가 감지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칠성이 목줄을 잡고 뛰었습니다. 칠성이의 코가 먼저 반응했어요. 숨을 킁킁거리더니 방향을 잡았습니다. 목줄이 팽팽해졌어요. 칠성이가 끌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한 사람 것이었습니다. 발이 작았어요. 500m쯤 따라갔을 때 칠성이가 멈췄습니다. 으르렁거렸어요. 낮은 소리로. 덤불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켰어요. 남자였습니다. 40대쯤으로 보였어요.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불 보따리를 안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짖었습니다. 크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무섭다거나 화가 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뒤따라온 경비병 둘이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끌려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항도 안 했습니다. 끌려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불 보따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안 주었습니다. 저는 칠성이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잘했다. 칠성이가 꼬리를 쳤어요. 칭찬받는 게 좋은 거였습니다. 걔한테는 그냥 훈련이니까요. 그 뒤로 추적은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많을 때는 주에 한 번. 두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30대.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아이가 울지 않았어요. 울 힘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노인이었어요. 예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서 눈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얼굴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칠성이가 찾으면 잘했다 하고 돌아섰어요. 뒤는 경비병이 처리했습니다. 저는 칠성이 목줄만 잡았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저는 일을 잘하는 군인이었어요. 명령을 받고 수행하고 보고하고 그 사이에 생각은 넣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넣으면 안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박 중대장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칭찬이었습니다.
한정우, 요즘 칠성이 상태가 좋다. 네가 잘하고 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박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잠깐 멈췄어요. 저를 보는 눈이 칭찬하면서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칠성이는 제 옆에 늘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군견은 원래 사육장에서 자야 하는데 저는 칠성이를 초소 안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소대장이 한번 뭐라고 했는데 제가 칠성이가 제 옆에 있어야 반응이 빠릅니다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밤에 칠성이가 제 발치에 웅크리고 자면 따뜻했습니다. 사람 온기가 아니라 개 온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온기였어요. 수진이한테는 1년에 한두 번 편지를 썼습니다. 잘 있다. 건강해라. 수진이도 답장을 보냈어요. 오빠,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괜찮다는 말, 걱정 말라는 말. 우리 남매는 그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군견 참모로 승진했어요. 칠성이는 부대 최고의 추적견이 됐습니다. 한정우 걔한테 걸리면 끝이다. 그 말이 별명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때는요. 200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34이었어요. 국경경비대에서 12년째였습니다. 그해 봄에 3일 휴가를 받았어요. 수진이를 보러 갔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회령에 살고 있었어요. 삼수군에서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아는 사람을 따라 회령으로 온 거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잡곡을 떼다가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방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불 하나, 냄비 하나, 옥수수 자루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이 얼룩져 있었어요. 습기가 찬 벽, 초소 벽과 비슷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오빠, 왔어. 웃는데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어요. 팔이 가늘어져서 소매가 헐렁했습니다. 저는 가져온 옥수수를 내려놓았어요. 부대에서 아낀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오빠, 이거 많다고 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수진이가 죽을 끓이면서 말했어요. 오빠, 요즘 단속이 심해. 장마당 단속 이야기였습니다. 보안원들이 장마당을 돌면서 물건을 뺏고 뇌물을 안 내면 단련대에 보낸다고. 단련대, 남한으로 치면 구치소 같은 곳인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몇 달은 나올 수 없어요. 뇌물을 얼마나 내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낼 게 없어. 저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냈습니다. 군인 월급 3달치였어요. 수진이가 안 돼. 오빠 돈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당분간 버텨. 수진이가 그 돈을 보고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수진이가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알았어요. 강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중국. 저는 말했어요. 그 생각하지 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가 그쪽에서 사람 잡는 거 알아.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두만강을 봤어요. 물이 불기 시작하는 봄이었습니다. 얼음이 풀리고 있었어요. 봄에 칠성이와 걸었던 그 강변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물에 발을 담그고 꼬리를 쳤던 곳, 같은 강인데 달라 보였어요. 저는 그 강을 12년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그 강을 건너고 싶다고 했습니다. 칠성이가 제 옆에서 걸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9월. 밤이었어요. 저는 초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제 발치에 엎드려 있었어요.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3구역 동향, 출동. 저는 일어났어요. 칠성이도 일어났습니다. 목줄을 잡았습니다. 뛰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영하 10도 정도였어요.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것이었어요. 발이 작았습니다. 신발 자국이 고르지 않았어요. 뛰다가 걷다가 한 흔적. 나중에 알았어요. 수진이는 장마당에서 만난 사람한테
그 구간을 안내받은 거였습니다. 칠성이가 끌었어요. 300m쯤 갔을 때 칠성이가 멈췄습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칠성이가 추적 대상 앞에서 꼬리를 친 적은 없었거든요. 으르렁거리거나 짖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켰어요. 덤불 뒤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 사람 얼굴을 비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이 멈췄어요. 불빛이 수진이 얼굴 위에 고정됐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찡그리며 올려봤어요. 그러다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오빠, 한마디였습니다. 수진이 입에서 입김이 나왔어요. 하얀 입김이 손전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칠성이가 수진이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꼬리를 치면서. 칠성이는 수진이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목줄이 팽팽해졌습니다. 칠성이가 수진이한테 가려는 힘, 제가 잡아당기는 힘, 그 사이에 제 손바닥이 있었어요. 가죽 목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3구역, 상황 보고. 제가 보고를 해야 했어요. 대상 발견 또는 대상 미발견. 발견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어요. 내 여동생이.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나 안 잡을 거지?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버튼이 차가웠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갑니다. 제 목소리가 중대 전체에 들립니다. 4글자, 대상 발견. 그러면 경비병이 옵니다. 수진이를 잡습니다. 끌고 갑니다. 교화소에 보내집니다. 아니면 버튼을 눌렀어요. 3구역, 대상 미발견, 흔적 소실. 놓쳤습니다. 라고 보고한 겁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제가. 칠성이가 코앞에서 찾아낸 사람을. 무전기를 내렸어요. 수진이를 봤습니다. 가, 한 글자였어요. 더 길게 말하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보따리를 안고 일어나면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입이 움직였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섰어요.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칠성이가 수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낑낑거렸어요. 저는 칠성이 목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박중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놓쳤습니다. 박중대장이 저를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4개가 한마디였어요.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4개가 놓쳤다고? 저는 예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냄새가 끊겼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박 중대장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 눈이 전에 칭찬하면서 보던 그 눈이었어요. 관찰하는 눈.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칠성이가 제 발치에 엎드렸어요. 저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빠, 나 안 잡을 거지?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떠오른 건 그동안 제가 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의 텅 빈 눈, 아이를 업은 여자, 걸을 수 없어서 눈에 앉아있던 노인, 얼굴을 안 보려고 했는데 다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수진이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서 강을 건너려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칠성이와 함께.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칠성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차가운 코가 손등에 닿았습니다. 칠성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시키는 놈이 나쁜 거다. 저는 누가 시켜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일이었다는 걸 12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수진이 때문에 안 게 아닙니다. 수진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박 중대장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느꼈어요. 직접 뭘 묻지는 않았지만 저를 볼 때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위부에 보고가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거짓 보고, 탈북자 은닉 방조. 그 죄목이 붙으면 저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도 끝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둘 다 죽습니다. 수진이를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이 강을, 내가 15년간 지킨 이 강을 내가 건너야 했습니다. 칠성이가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저는 칠성이 귀를 만졌습니다. 왼쪽 접힌 귀, 따뜻했어요. 칠성아, 우리 나가야 할 것 같다. 칠성이가 꼬리를 쳤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2010년 1월이었습니다. 결심은 했는데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13년 동안 이 강변을 순찰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초소가 있는지, 몇 시에 교대하는지, 군견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전부 알고 있었어요. 잡는 쪽이었으니까 다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빈틈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전에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잡혔는지. 첫 번째 남자, 바람 방향을 계산 안 했어요. 칠성이 코의 냄새가 그대로 갔습니다. 두 번째 여자, 눈 위에 발자국을 지우지 않았어요. 신발 자국이 강까지 일직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 교대 시간을 몰랐어요. 가장 경비가 두꺼운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잡힌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 잡히려면 그 이유를 전부 없애면 됐어요. 바람 방향, 발자국, 교대 시간. 저는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어요. 칠성이 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그래서 칠성이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탈북하면서 군견을 데려간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칠성이가 제 옆에 있으면 다른 군견이 반응해도 칠성이가 먼저 저를 알아봅니다. 개들끼리는 서열이 있거든요. 칠성이가 짖지 않으면 다른 개도 혼란이 생겨요. 최소한 몇 초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칠성이를 두고 가기 싫었어요. 그건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경로를 짰어요. 머릿속으로. 종이에 쓰면 증거가 되니까 전부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3구역 상류. 13년 전에 신병으로 처음 얼음 두께를 확인하던 그 구간이었어요. 강폭이 좁고 얼음이 두껍고 교대 시간에 20분 공백이 있는 곳. 그때는 순찰이었던 그 지식이 이제는 탈출 경로가 됐습니다. 15년 동안 쌓은 것이 전부 이 한 번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너무 소설 같겠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경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순찰을 빙자해서요. 1월 중순이었어요. 야간 순찰을 자원했습니다. 보통은 기피하는 근무인데 제가 자원하니까 소대장이 의아한 눈으로 봤어요. 왜? 저는 칠성이 야간 훈련을 보강하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칠성이는 야간 훈련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대 최고의 추적견이었으니까. 칠성이를 데리고 3구역 상류로 갔어요. 강변에 도착하니 얼음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군화 뒤꿈치로 얼음을 내리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 단단했어요. 발로 밟아봤습니다. 갈라지는 소리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칠성이가 옆에 앉아서 저를 봤어요. 왜 여기서 멈춰 있는지 모르겠다는 눈이었습니다. 평소 순찰이면 쉬지 않고 걷거든요. 저는 칠성이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칠성이가 꼬리를 한번 쳤어요. 강 건너편을 봤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어둠 속에 윤곽만 보였어요. 70m. 그 거리를 저는 15년간 이쪽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이제 건너야 했어요.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초소를 지나갔습니다. 당직 병사가 저를 봤어요. 야간 훈련 끝났습니까? 끝났어. 당직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군견 참모였고 야간에 칠성이를 데리고 나가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중대장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벽에 김일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 중대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앉았어요. 박 중대장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 눈을 저는 알았어요. 수진이를 놓아준 뒤로 가끔 보이던 눈이었습니다. 탐색하는 눈. 한정우, 요즘 3구역을 자주 도는 것 같은데. 평범한 말이었어요. 순찰 배치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톤이 달랐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톤이었습니다.
칠성이 야간 훈련 구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박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그래. 그리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끝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주먹 안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1월인데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박 중대장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수진이한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편지는 안 됐어요. 검열받으니까 장마당 중개인을 통했습니다. 회령 장마당은 크지 않았어요. 길 양쪽에 좌판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잡곡이나 생활용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보안원이 돌아다녔어요. 뇌물을 안 내면 물건을 뺏겼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갔어요. 군인이 장마당에 오면 보안원도 함부로 못했거든요. 잡곡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진이를 알았어요. 저는 잡곡을 사는 척하면서 말을 전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2월 보름, 3구역 상류, 새벽 4시.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잠깐 커졌어요. 뭘 뜻하는지 아는 눈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본 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2월이 왔어요.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근무했어요. 초소에 서고 순찰을 돌고 칠성이 밥을 주고 아무도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박중대장의 눈이 아직 제 위에 있었어요.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순찰 보고를 정확하게 했고 칠성이 관리 기록을 빠짐없이 썼어요. 의심을 덮으려면 평소보다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2월 14일 밤이었어요. 출발 하루 전. 저는 칠성이 사육장에 갔습니다. 밤이었어요. 다른 개들은 철장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가끔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칠성이가 저를 보고 꼬리를 쳤습니다. 매일 오는 시간에 왔으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칠성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왼쪽 접힌 귀를 만졌습니다. 내일이다. 칠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칠성이 머리를 쓸어줬어요. 잘했다. 내일도 잘하자.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목소리가 좀 달랐을 거예요. 사육장을 나오는데 뒤에서 칠성이가 낑낑거렸습니다. 제가 가는 게 싫은 소리. 매일 밤 그랬어요. 제가 사육장을 나가면 칠성이는 낑낑거렸습니다. 매일 듣던 소리인데 그날 밤은 좀 더 오래 들렸어요. 2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근무했어요. 오후에 순찰을 돌았습니다. 3구역 상류를 지나면서 강을 봤어요. 얼음이 단단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저녁 8시에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마지막 옥수수죽이 될 수도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평소와 같았어요. 맛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병사가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안 챘을 겁니다. 모두 자기 그릇만 보고 있었으니까. 10시에 눕는 척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심장이 빨랐습니다. 옆에 칠성이가 엎드려 있었어요. 칠성이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렸어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칠성이가 눈을 떴어요. 저는 목줄을 잡았습니다. 칠성이가 일어났어요. 꼬리를 쳤습니다. 밤에 나가는 건 순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칠성이한테는 그냥 순찰이었습니다. 초소를 나왔어요. 바깥은 영하 20도 아래였습니다. 숨을 쉬니까 콧속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구름이 없었어요. 달이 반쯤 떠 있었습니다. 초소 문을 닫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변까지 30분을 걸었어요. 약속 장소에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보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랬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무서움 때문인지.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오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칠성이가 수진이한테 다가갔어요. 꼬리를 치면서. 칠성이는 수진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칠성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털 위에서 손가락이 벌벌 떨렸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부대에서 쓰는 시계였어요. 4시 20분, 교대까지 10분. 지금 가면 안 돼. 10분 기다려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수진이와 칠성이 셋이서 덤불 뒤에 엎드렸습니다. 눈이 배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옷을 뚫고 살에 닿는 느낌이었어요. 배가 아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등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야간조가 복귀하는 거였습니다. 불빛이 초소 쪽으로 움직였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1분, 숨을 참았습니다. 2분, 칠성이 귀가 움직였어요. 뭔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3분,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벽조 불빛이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아직 교대가 안 끝난 겁니다. 좋았습니다. 시간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저는 일어났어요. 수진이를 일으켰습니다. 칠성이 목줄을 잡았어요. 셋이서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디뎠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제 무게를 받아들이는 소리, 낮은 소리였어요. 깨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눌리는 소리,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와 같은 소리였어요. 괜찮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뒤에 섰어요. 칠성이가 중간이었습니다. 간격을 두라고 했어요. 한 곳에 무게가 몰리면 얼음이 안 버티니까. 셋이 3m 간격으로 걸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눈이 얇게 쌓여 있었는데 그 밑이 빙판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끌듯이 걸었어요. 뛰면 안 됐습니다. 뛰면 진동이 생기고 진동이 생기면 얼음이 갈라져요. 한 발, 다음 발, 한 발, 다음 발. 발을 옮길 때마다 얼음이 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소리가 바뀌면 안 됐어요. 둔탁한 소리가 유지되는 한 괜찮은 겁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툭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얼음 밑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수진이가 멈췄어요. 오빠, 소리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를 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얼굴이 하얘 보였어요. 칠성이도 멈춰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접혀있는 왼쪽 귀까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칠성이도 느낀 거였습니다. 걔는 진동에 민감하거든요. 저는 수진이한테 돌아갔어요. 천천히 발을 끌면서 한 발짝에 3초 얼음 소리를 들으면서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보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 뛰지 마, 발을 끌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칠성이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100m가 1시간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숨을 쉬면 몸이 떨리니까. 수진이도 숨을 참고 있었어요. 코에서만 숨이 나왔습니다. 작은 하얀 김이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중국 쪽 강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두웠지만 윤곽이 보였습니다. 눈이 쌓인 강변, 나무들, 나무 사이로 빈 땅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10m, 저는 수진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칠성이가 먼저 뛰었습니다. 강변 눈 위에 칠성이 발자국이 찍혔어요. 저와 수진이가 얼음에서 내려왔습니다. 눈을 밟았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 강 건너편 초소 쪽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둘, 아니 셋. 짖는 소리가 강 위로 퍼졌습니다.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소리였어요. 교대조가 나온 거였습니다. 얼음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셋이서 걸은 자국. 사람 둘, 개 하나. 그걸 본 거예요.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멀었지만 보였어요. 불빛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알았어요. 10여 년 동안 매일 들은 소리였거든요. 그 개들이 흥분하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냄새를 잡으면 짖는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개들이었거든요. 뛰어.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뛰었습니다. 칠성이가 옆에서 같이 뛰었어요.
눈이 쌓인 강변을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발이 빠졌어요. 빼고 또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뛰고 있었어요. 저보다 앞에. 그 애는 원래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애.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을 건너오지는 못한 거였어요. 국경이니까 저쪽 군인이 중국 땅까지 넘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만 따라왔어요. 소리는 국경이 없으니까. 5분쯤 뛰었을까?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수진이도 멈췄어요.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눈에 빠졌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길게.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하얀 입김이 올라갔어요.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심장이 아직 빨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수진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떠는 건지 모를 정도로. 칠성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얼굴을 핥았습니다. 차가운 코가 제 볼에 닿았어요. 혀가 거칠었습니다. 이 녀석아. 저는 칠성이 머리를 쓸어줬어요. 왼쪽 접힌 귀를 만졌습니다. 왜 따라온 거야? 칠성이가 앉았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칠성이도 탈북했네. 웃으면서 말했어요. 눈이 젖어 있으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안 웃었어요. 칠성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칠성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셰퍼드를 끌고 다니면 눈에 띕니다. 군견 표식이 귀에 있었어요. 금속 태그. 그걸 보면 누구든 알아봅니다. 북한 군견이라는 걸. 공안이 보면 끝이에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칠성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걸. 그런데 강변에서 떼어놓고 올 수가 없었어요. 칠성이가 짖으면 경비병이 올 테니까. 그래서 같이 건넌 거였습니다. 건너고 나면 보내야 했어요. 그건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습니다. 계획에 있었는데 마음에는 없었어요. 강변에서 좀 더 들어간 숲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나무 밑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보따리에서 옥수수 빵을 꺼냈습니다. 딱딱했어요. 이로 깨물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바늘 쪼개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받아서 한 조각을 칠성이한테 줬습니다. 칠성이가 받아 먹었어요. 꼬리를 치면서.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오빠, 칠성이 어떻게? 수진이도 아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하늘이 회색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됐어요. 강변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칠성이 목줄을 잡았어요. 강변 쪽으로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뒤에서 따라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강이 보이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칠성이를 내려다봤어요. 칠성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왼쪽 접힌 귀가 바람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았어요. 칠성이 얼굴이 제 얼굴 높이에 왔습니다. 코가 촉촉했어요. 까만 코.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헥헥거리는 숨소리. 저는 칠성이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접혀있는 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접혀 있었어요. 다른 개들은 귀가 쫑긋한데 이 녀석만 한쪽이 접혀 있었습니다. 멍청해 보인다고 소대장이 그랬었죠. 귀 밑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털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밑에 체온이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영하 20도 밖에서 이 녀석 귀만 따뜻했어요. 목줄을 풀었어요. 가죽 버클을 열었습니다. 버클이 뻑뻑했어요. 추워서 금속이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줬어요. 버클이 열렸습니다. 목줄이 칠성이 목에서 빠졌어요. 목줄이 빠지면서 칠성이 목의 체온이 가죽을 통해 제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칠성이가 갸웃했어요. 목줄이 풀리면 자유시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끝났다는 뜻이니까. 잘했다. 제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추적이 끝나면 잘했다고 했습니다. 칠성이가 꼬리를 쳤어요. 칭찬이니까. 가. 칠성이가 안 갔어요.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한 채로 가 라는 말을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가라고 하면 추적 대상 쪽으로 뛰었거든요. 지금은 추적 대상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몰랐을 거예요. 가, 돌아가. 칠성이가 앉았습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꼬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돌아섰어요. 수진이가 있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낑낑.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플 때 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불안할 때 내는 소리. 왜 가는 거냐고 묻는 소리.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낑낑, 낑낑.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주먹을 쥐고 걸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목줄은 제 손에 있었어요. 빈 목줄. 끝에 아무것도 없는 목줄. 왜 놓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자, 오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에서 15년을 복무했습니다. 그동안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칠성이를 두고 돌아서면서 눈에서 뭔가가 흘렀어요. 차가웠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람 때문이었을 겁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칠성이를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와 수진이는 강변에서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국경 근처는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았거든요.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북송이라고 해요. 돌려보내지면 끝이에요. 교화소가 아니라 관리소로 갑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걸었습니다. 4시간을 걸었어요. 눈길이었습니다. 발이 빠졌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에 잠겼습니다. 다시 빼고 다음 발을 내디디고 그걸 반복했어요. 수진이 신발이 젖었어요. 운동화였습니다. 겨울 산을 걸을 신발이 아니었어요. 발이 시리다고 했습니다. 저는 양말을 벗어서 수진이한테 줬어요. 신어. 수진이가 오빠는? 했습니다. 저는 군화가 두꺼워서 괜찮아라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발은 군화 안에서 얼어갔어요. 발가락부터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시리고 그 다음에는 아프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걸으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칠성이가 따라오고 있지 않을까? 혹시 뒤에 서서 저를 보고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나 괜찮아.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건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고 이 집안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마을이 보였어요.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최 선생이 알려준 곳이었어요. 탈북 전에 최 선생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중국 쪽 연결책을 부탁했어요. 최 선생이 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옥수수밭 뒤에 흙집이 하나 있었어요. 낮은 담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느린 발소리였어요. 한 발, 한 발,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몇 초가 길었어요.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면 보통은 안 엽니다. 문이 열렸어요. 여자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눈이 작았는데 그 눈이 저와 수진이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저를 봤고 수진이를 봤고 수진이 젖은 신발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더 열었어요. 들어와. 그게 첫 마디였어요. 김아주머니였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온돌방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이가 방바닥에 손을 대더니 아 하고 소리를 냈어요. 따뜻한 게 아파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손이 얼어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데 닿으면 처음에 아파요.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손을 움켜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 된장찌개 냄새요. 저는 그 냄새를 얼마 만에 맡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대에서는 옥수수죽이었고 수진이네는 잡곡죽이었고 강을 건너면서는 딱딱한 옥수수빵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이 끓으면서 나는 그 냄새, 콩이 삭은 냄새, 마늘이 익는 냄새,
코를 찔렀어요. 콧속이 아릿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어요. 된장찌개, 밥, 김치, 밥이 합했습니다. 쌀밥이었어요. 쌀밥을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밥 먹어. 말은 밥 먹고 해. 수진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면서 울었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는데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안 울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짰어요. 그 짠맛이 입안에서 돌았습니다. 혀가 아릿했어요. 오래 굶은 뒤에 짠 걸 먹으면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김 아주머니는 밥상 옆에 앉아서 저희를 봤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봤습니다. 수진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석 달을 있었어요. 그 집에서. 첫째 주가 이상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15년 동안 초소 시멘트 바닥에서 잤거든요. 군용 침상도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김 아주머니 집 온돌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불안했어요. 편안한 게 불안했습니다. 이상한 소리죠.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새벽 4시 반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이니까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초소가 아닌 어둠이었어요. 군견 짖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조용한 게 무서웠습니다. 낮에는 옥수수밭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봄이 오면서 땅이 녹기 시작했어요. 저는 삽을 들었습니다. 삽자루가 나무여서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군대에서는 총자루를 잡았지 삽자루를 이렇게 오래 잡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씨앗을 뿌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오후였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웃는 걸 봤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뭔가 말했는데 수진이가 웃었어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활짝, 이가 보이게. 그 웃음을 본 게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어요. 회령 단칸방에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하던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삽자루를 잡고 서서 그걸 봤어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살면 안 되나. 밭을 갈고 된장찌개를 먹고 수진이가 웃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안 됐어요. 공안이 오면 끝이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잠깐 숨는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방에서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매일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반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밥 매일 같았어요. 그런데 질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마당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였어요.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이 김 아주머니 등에 비쳤습니다. 아주머니의 어깨가 좁았어요. 수건을 두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서 계셨어요. 뭘 보시는 건지, 누구를 생각하시는 건지. 나중에 알았는데 김 아주머니는 남편을 5년 전에 잃었다고 했어요. 혼자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아주머니가 하늘을 보신 건 그분도 누군가가 그리웠던 거겠죠. 창문을 닫았어요.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다 되어갈 때 김 아주머니가 밥상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남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 브로커였어요.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남한으로 가는 루트를 아는 사람. 비용은 중국 돈으로 3,000위안이라고 했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김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봉투를 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낸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갚지 마. 살아서 잘 살아.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4월이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차 소리였습니다. 마을에 차가 들어오는 소리, 엔진 소리가 컸어요. 일반 차가 아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먼저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공안이다. 2글자였어요.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를 깨웠어요.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뭐야? 공안. 일어나. 수진이 눈이 커졌어요. 잠이 한 번에 깼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부엌 쪽으로 갔어요.
부엌 바닥에 나무 뚜껑이 있었습니다. 들어 올렸어요. 지하 창고였습니다. 김치를 넣어두는 곳이었어요. 사람 둘이 쪼그려 앉으면 꽉 차는 크기. 김치 항아리를 옆으로 밀었어요. 들어가. 저와 수진이가 들어갔습니다. 쪼그려 앉았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붙었습니다. 어깨가 닿았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고 있었어요. 김아주머니가 나무 뚜껑을 덮었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어요. 시큼하고 매운 냄새. 흙 냄새도 났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 코가 아릿했어요.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아주머니 발소리. 부엌에서 방으로 가는 소리. 그 다음에 문 여는 소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공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뭔가를 물어보는 톤. 김아주머니가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톤만 들었어요. 김아주머니 목소리가 태연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웃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숨을 참고 있었는데 김아주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수진이가 기침을 참고 있었어요. 지하 창고에 먼지가 있었거든요. 수진이 입을 제 손으로 막았습니다. 수진이 입에서 나오는 숨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는 뜻. 위에서 발소리가 움직였습니다. 부엌 쪽으로 왔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무 뚜껑 바로 위를 밟는 소리. 삐걱. 나무가 눌리는 소리였어요. 머리 바로 위에서 나무가 눌렸습니다. 발 하나의 무게. 제 머리와 그 사람 발 사이에 나무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이도 멈췄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인지 수진이 심장인지 둘 다였을 거예요.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방 쪽으로 갔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 김아주머니가 중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길게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 시동 소리. 차가 멀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나무 뚜껑이 열렸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김아주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웃지 않고 있었어요. 아까 공안 앞에서는 웃었는데 우리한테는 안 웃었어요. 저와 수진이가 나왔어요. 수진이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기침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저는 수진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물을 한 컵 줬어요. 수진이가 마셨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번엔 됐다. 근데 또 올 수 있어. 빨리 가야 한다. 그날 밤 김아주머니가 브로커를 불렀습니다. 5월이었어요. 저와 수진이는 김아주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김아주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보따리를 하나 건넸어요. 옥수수빵하고 삶은 달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아주머니한테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가벼웠어요. 석 달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된장찌개를 끓여주시고 밭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공안 앞에서 웃으시면서 저희를 숨겨주셨어요. 그 무게를 감사합니다. 내 글자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수진이가 울었어요. 김아주머니가 울지마, 코 막혀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아주머니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 숙이고 있었어요. 김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가, 살아서 잘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기차를 탔어요. 윈난성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와 수진이는 말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니까 입을 열면 안 됐어요. 조선족인 척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절대 한국어로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좌석은 딱딱했어요. 등받이가 세워져 있어서 기대면 목이 아팠습니다. 기차가 달리면서 덜컹거렸어요. 그 진동이 계속됐습니다. 첫째 날 오후쯤이었어요. 옆자리에 남자가 앉았습니다. 40대 중국인이었어요. 가방을 선반에 올리더니 앉으면서 저를 봤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중국어로.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였는데 고개를 끄덕이면 대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또 뭔가 말했습니다. 길게. 질문하는 톤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대답을 안 하고 그 남자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잠깐 봤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를 잃은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무릎 위에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발을 살짝 밟았어요. 괜찮다는 신호. 수진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눈으로만 대화했어요. 입을 열 수 없으니까. 수진이가 창밖을 봤어요. 중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들판, 도시, 공장, 아파트, 높은 건물이 줄줄이 서 있었어요. 도로 위에 차가 많았습니다. 수진이 눈이 커져 있었어요. 이런 세상이 강 하나 건너에 있었다는 걸 수진이는 그때 처음 본 거였습니다. 윈난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베트남 국경까지 차로 5시간. 국경 마을에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일 새벽에 국경을 넘는다. 산 밑에 있는 빈집이었어요. 저와 수진이가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더웠습니다. 윈난은 따뜻한 곳이었어요. 함경도 겨울에서 온 우리한테는 낯선 더위였습니다. 벌레가 있었어요. 모기. 수진이가 모기를 잡으면서 북한 모기보다 크다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 다음 날 새벽에 브로커가 올 거였어요. 안 왔습니다. 해가 떴어요. 빈집 문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안 왔어요. 낮이 됐습니다. 더워졌어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안 왔어요. 수진이가 물을 마셨어요. 남은 물이 반병이었습니다. 아껴 마셨어요. 오빠, 안 오면 어떡해? 저는 온다고 했습니다. 해가 졌어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안 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브로커한테 돈을 떼인 거 아니야.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 가능성을 생각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3,000위안, 김 아주머니가 내준 돈. 그 돈을 가지고 브로커가 사라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는 두 사람이 윈난 산골에 갇히는 거였어요. 온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어요. 수진이가 빈집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보따리를 베고 누웠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지쳐서 잠이 온 거였어요. 저는 밖에 나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회령에서 보던 별이랑 같은 별이었어요. 같은 별인데 다른 나라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생각이 났어요. 북두 칠성. 배에 점이 7개.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김 아주머니 집 마당에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제가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제가 안 올 거라는 걸 벌써 알았을까? 개는 그런 걸 아는 동물이니까. 모기가 팔을 물었어요. 긁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강을 건너고 칠성이를 두고 오고 김 아주머니한테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와서 빈집에서 혼자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공안인가 아닌가. 브로커였어요. 이틀 늦은 거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자. 고만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깨웠어요. 왔어. 가자.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진짜. 응, 진짜. 윈난성 끝자락에서 베트남 국경까지는 산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안 가르쳐줬고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보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빠르게. 저와 수진이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산길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갈 폭이었어요. 양쪽에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어요. 수진이가 뒤에서 아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가지 끝이 볼을 긁은 거였어요. 피가 나지는 않았는데 붉은 줄이 생겼습니다. 발밑에서 붉은 흙이 미끄러졌어요. 북한산의 흙은 검었거든요. 석탄이 섞여 있어서 아버지 등에 묻어있던 그 검은 가루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여기 흙은 달랐어요. 붉었습니다. 밟으면 군화에 붉은 자국이 남았어요. 다른 나라의 흙을 밟고 있다는 게 발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한번 넘어졌어요.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떠섰어요. 바지가 찢어졌고 무릎에 피가 배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괜찮아?
수진이는 일어나면서 웃었습니다. 오빠, 나 북한 산보다 이 산이 더 무서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북한 산이 무서운 건 산 자체가 아니라 산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무릎에서 피가 천천히 흘렀어요. 닦아줄 게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손으로 쓱 닦았어요. 바지에 붉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걸었어요. 그 애는 원래 그랬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애. 걸으면서 자꾸 왼손으로 허리춤을 만졌어요. 가죽 목줄이 감겨 있던 자리였습니다. 목줄은 배낭 안에 넣어뒀어요.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그 자리로 갔어요. 15년 동안 목줄을 허리춤에 감고 다녔으니까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칠성이를 두고 온 지 사흘째였는데 손이 아직 목줄을 찾고 있었어요. 산을 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도 숨이 차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흙길에 오토바이가 3대 서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여기서 오토바이 탄다. 한 대에 1명씩. 저는 난생 처음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뒤에 앉았어요.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안장 옆을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출발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회령에서 순찰 돌 때 맡던 두만강 흙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흙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나는 정말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수진이를 태운 오토바이가 앞서 달렸어요.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김 아주머니 집에서 3달 동안 자란 머리카락이었어요. 회령에서는 짧게 잘랐거든요. 장마당에서 일하려면 머리가 짧은 게 편했으니까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아직 끝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왔구나. 베트남에서의 이동은 빨랐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경로가 있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더웠어요. 5월의 베트남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돌아가긴 했는데 바람이 아니라 소음만 만들어냈어요. 날개가 삐걱거렸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삐걱. 그 소리가 계속됐어요. 좌석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지 않아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옆자리에 현지인이 앉았는데 닭을 한 마리 안고 있었어요. 닭이 꼬꼬댁거렸습니다. 수진이가 눈이 커져서 그 닭을 봤어요. 북한에서 버스에 닭을 데리고 타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논이 보였어요. 초록색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에도 논은 있었지만 이렇게 넓고 이렇게 초록인 논은 처음이었어요. 논 사이로 물이 반짝거렸습니다. 해가 비치니까 물이 은색으로 빛났어요. 그 빛을 보면서 두만강 얼음을 떠올렸습니다. 강 위에서 빛나던 달빛. 같은 빛인데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는 무서웠고 지금은 그냥 예뻤습니다. 수진이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고개가 제 어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벼운 무게. 28살짜리 여동생인데 잠든 얼굴은 16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 제가 부대로 복귀하는 날 문 앞에서 오빠 걱정 마 라고 했던 그 얼굴이었어요. 수진이 어깨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 본 거였어요. 회령에서도 강을 건널 때도 기차 안에서도 수진이 어깨에는 항상 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턱을 당기고 어깨를 올리고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잠이 들어서야 그게 풀린 거였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깨지 않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지붕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고 군복 입은 사람 둘이 서 있었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북한 군복과는 다른 색이었는데 총은 비슷해 보였어요. 브로커가 차에서 내려서 서류를 건넸습니다. 검문원이 서류를 받았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겼어요.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검문원이 서류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서류 위에 사진과 제 얼굴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30초쯤 걸렸을 겁니다. 그 30초가 길었어요. 순찰 중에 탈북자를 발견하고 무전기를 잡기까지의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제가 잡는 쪽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짧았어요.
잡히는 쪽에 서니까 그 30초가 30분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굳어 있었어요. 수진이 손이 제 손등 위에 올라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땀이 나 있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검문원이 서류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돌려줬어요.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길게. 폐 안에 있던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도 수진이는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어요. 도시는 시끄러웠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사방에서 났어요. 수십 대가 한꺼번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적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길거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노점이 줄지어 있었고 노점마다 전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길 위에 떨어졌어요. 북한에서는 밤 9시가 넘으면 거리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밤에 더 밝았어요. 네온 사인이 빛났고 노점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가 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군견 사육장에서 맡던 고기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개한테 주던 고기 냄새. 여기서는 사람이 먹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오빠, 여기 사람들은 밤에도 밥을 먹어. 놀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에 밥을 먹는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밥이 그렇게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칠성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녀석도 지금 밥은 먹고 있을까? 김 아주머니가 밥을 주셨을까? 군견 배급은 하루에 고기 500g, 쌀 700g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주는 걸까? 아니면 혼자 어딘가에서.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숙소에 데려다 줬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에어컨이 있었어요. 에어컨이라는 걸 처음 써봤습니다. 벽에 붙은 하얀 기계에서 찬 바람이 나왔어요.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기계가 바람을 만든다는 게 이상했어요. 수진이는 에어컨 앞에 서서 웃었습니다. 오빠, 이거 겨울이다. 5월에 푸놈펜에서 인공 겨울을 만난 거였어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진짜 겨울을 너무 많이 겪어서 가짜 겨울이 반갑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대사관에 갑니다. 거기서부터는 제 일이 아닙니다. 수진이가 울었어요. 브로커에게 고맙다고 김 아주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만 끄덕이고 갔어요. 이름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도 안 물었어요. 서로 이름을 모르는 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어요. 하얀 벽에 유리문이 있었고 문 옆에 태극기와 간판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한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글자였으니까. 그런데 그 글자가 가리키는 나라가 달랐어요. 15년 동안 국경을 지켰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거였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도 그 강도 칠성이도 전부 문 하나 건너편에 놓고 가는 거였어요. 문 앞에서 5분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두만강 얼음 위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도 이랬습니다. 그때는 얼음이 깨질까봐 무서웠고 지금은 뭐가 무서운 건지 모르겠는데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애는 언제나 저보다 용감했어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진이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수진이가 먼저 뛰었다고. 그때도 지금도 수진이가 먼저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에어컨이 3개 나왔습니다. 하얀 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태극기를 봤습니다. 교육 자료에서 적의 상징으로 본 적은 있었어요. 남조선 괴뢰의 깃발이라고 배웠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뒤섞인 것, 적의 색깔. 그런데 그날 그 방에서 본 태극기는 달랐어요. 크기도 색깔도 같은 건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깃발이 달라진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달라진 거였어요. 국정원 직원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면담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소속부대, 복무기간, 탈북 동기, 경로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녹음기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처음으로 전부 말했습니다. 숨긴 것 없이 군견소대, 추적 횟수, 잡힌 사람들, 수진이를 놓아준 것, 칠성이를 데려간 것, 전부요. 제가 국경 경비대 군견 참모였다고 하니까 직원의 눈이 달라졌어요. 27여단이요? 그 사람이 27여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대인지, 어디에 있는지, 병력이 얼마인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15년 동안 지켜온 그 국경을 이 사람들은 반대편에서 15년 동안 연구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같은 강을 서로 다른 쪽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15년 동안. 수진이 면담은 따로 진행됐어요. 나중에 들으니 수진이는 면담 중에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가 북한에서 제일 잘하는 게 개 훈련이에요. 여기서도 개 키우면 안 돼요? 면담관이 웃었다더군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개를 키운다는 말에 칠성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빠를 모으고 앉아서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 제가 돌아설 때까지 꼬리를 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류가 처리되고 출국 날짜가 잡혔어요. 프놈펜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도 처음이었어요. 좌석이 부드러웠습니다. 등받이가 뒤로 젖혀졌어요. 버스와 달랐습니다. 이륙할 때 몸이 좌석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두만강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을 때 등이 바닥에 닿던 감각과 비슷했어요.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눌리는 감각.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구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철조망도, 초소도, 순찰로도 없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매일 밤 걸었던 그 선이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어놓은 선. 그 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쫓기고 잡히고 돌려보내지고 죽었어요. 하늘에서 보면 선이 없는데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 진짜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밑에 국경이 있대. 근데 안 보이지.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좋지. 안 보이는 게 좋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보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이 거기 있다는 걸. 그 선 위에 칠성이가 있다는 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바닥이었어요. 반들반들한 바닥. 군화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얼음도 아닌 바닥. 발바닥에서 아무 감각이 안 올라왔습니다. 미끄럽지도 차갑지도 울퉁불퉁하지도 않은 바닥. 10여 년 동안 매일 밤 걸었던 순찰로는 돌멩이와 얼음과 흙이었어요. 그 발이 지금 대리석을 밟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이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커피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길을 걸어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수진이가 운동화를 신고 그 바닥을 걸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뒤를 따라 걸었어요. 배낭 안에 가죽 목줄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것은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회령을 떠난 지 8달째였어요. 하나원은 깨끗했습니다. 흰 벽, 형광등, 깨끗한 침대, 이불이 하얘서 눈이 아팠어요. 북한에서 하얀 이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손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침대에 앉았을 때 몸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등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회령 부대에서는 밤마다 군견들이 짖었습니다. 사육장 철장을 발톱으로 긁는 소리, 다른 개가 따라 짖는 소리, 당직 병사가 조용하고 외치는 소리, 그게 제 자장가였어요. 15년 동안 매일 밤 들었던 소리. 그런데 하나원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게 이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 새벽 4시 반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순찰 교대 시간이었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대할 곳이 없는데 몸은 아직 거기에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자동차 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새벽에 차가 다니는 나라구나. 북한에서 새벽 4시 반에 움직이는 건 순찰병과 군견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옆방이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잤습니다. 가끔 벽 너머로 수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배낭에서 목줄을 꺼냈어요. 가죽이 아직 부드러웠습니다. 칠성이 목에서 빠진 지 8달밖에 안 됐으니까 버클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뻑뻑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심리 상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법, 버스카드를 찍는 법,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법.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수진이가 멈춰 섰어요. 과일 코너였습니다. 사과가 쌓여 있었어요. 빨간 사과가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거 다 진짜야 하고 물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북한에서 사과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장마당에서도 비싸서 못 샀어요. 그게 여기서는 아무나 살 수 있게 쌓여 있었습니다. 35해를 살았는데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까. 수료식 날, 수진이가 제 옆에 섰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정장을 입은 건 처음 봤어요. 회령에서는 군복 아니면 장마당 옷이었거든요. 검은색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 수진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저는 대답했어요. 임대 아파트 준다고 했어. 경기도 어딘가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도가 어디야? 저도 몰랐어요. 하나원 정문을 나서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문 앞에 서니까 무서웠어요. 문 밖에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감시가 없는 세상이 처음이었습니다. 감시가 없으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보니까 허전했어요. 이상한 거죠. 감시 받는 게 싫었는데 없으니까 불안한 거. 자유가 이런 맛인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12평짜리 방 2개. 수진이가 옆집이었어요. 하나원에서도 벽 하나 사이였는데 여기서도 벽 하나 사이였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어요. 오빠, 평생 벽 하나 사이인가 봐.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하나원에서 받은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가죽 목줄 하나. 목줄을 어디 둘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서랍에 넣어봤어요. 서랍을 닫으니까 안 보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불안했어요. 꺼냈습니다. 벽에 걸어봤어요. 못이 없어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벽에 걸리니까 매일 봐야 했어요. 매일 보면 아플 것 같았습니다. 내렸어요. 손에 들고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결국 베개 밑에 넣었어요. 회령 부대에서 칠성이 사육장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잤던 것처럼요. 거기가 제일 가까웠습니다. 첫날 밤, 또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아래로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었고 편의점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월이었는데 바람이 찼어요. 그때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 1번, 2번, 3번. 저는 창문에 손을 짚고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칠성이 소리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칠성이 짖는 톤을 10년 동안 들었으니까 다른 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그쪽으로 갔어요. 15년 동안 훈련된 뒤였으니까요. 정착 지원금으로 반년을 버텼습니다. 그 뒤에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이력서를 쓰는데 경력란에 쓸 게 없었습니다. 국경 경비대 군견 참모 15년. 한국에서 그건 경력이 아니었어요. 적을 수도 없었습니다. 적으면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면 길어지고 길어지면 사람들 눈이 달라지거든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어요. 손이 빠르냐고 물어보길래 빠르다고 했습니다. 군견 훈련할 때 목줄을 채우고 푸는 속도가 2초 아니었거든요. 공장 반장이 웃었어요. 군대에서 뭐 했길래 손이 그렇게 빨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말은 통했는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말에 뭐 했냐고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주말에는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봤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와서 같이 밥을 해 먹었어요. 수진이는 저보다 적응이 빨랐습니다. 벌써 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오빠도 친구 사귀어. 쉬운 말이었는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제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심리 상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상담사를 만났어요. 상담사는 40대 여자분이었는데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안 하면 기다려줬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어요. 정우 씨, 취미가 뭐예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취미, 그 단어를 북한에서는 써본 적이 없었어요. 회령에서 퇴근 후에 한 일이라고는 칠성이 털을 빗겨주는 거였거든요. 빗을 잡고 칠성이 등을 쓸어주면 칠성이가 눈을 감았어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걸 취미라고 해야 하나? 말하지 않았어요. 산책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산책을 한 적은 없었어요. 순찰은 했지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책 좋죠. 어디로 산책하세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요. 사실은 산책을 하면 자꾸 걸음이 빨라졌어요. 주변을 살피게 됐고 숲풀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골목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한 발짝 물러섰어요. 순찰 습관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반려동물 키워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게, 단호하게요. 상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상담사였어요. 묻지 않아야 할 걸 아는 사람. 김 아주머니한테 보은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모았어요. 공장 월급에서 조금씩 점심을 안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봉투 하나만큼 모였어요. 3,000위안. 김 아주머니가 내주신 그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금액. 중국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탈북자 커뮤니티에 조선족 연락망이 있었거든요. 김 아주머니가 사시던 마을 이름을 알려주고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찾아달라고요. 3달 뒤에 답이 왔어요. 김 아주머니는 이사하셨다고. 언제 이사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살아계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거기 있어요. 보낼 데가 없으니까. 갚지 마. 살아서 잘 살아. 그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갚지 못하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갚으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무거워졌어요. 박중대장 소식도 알아봤어요.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27여 단 소식을 들으려 했습니다. 간간히 국경경비대 출신 탈북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박중대장 아시냐고. 키가 이만하고 얼굴이 마흔처럼 늙어 보이고 서류를 볼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탈북한 뒤에 문책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부대에서 군견 참모가 군견을 데리고 도주했으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를 놓아준 그 밤, 바람이 강해서 냄새가 끊겼다는 거짓말.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위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를 보내준 건지, 잡을 수 없었던 건지, 아직 모릅니다. 수진이는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나원에서 시작한 건데, 소질이 있었어요.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고, 1년 뒤에는 손님이 수진이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오빠, 나 지명 고객 생겼어.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수진이가 잘 되는 게 보이니까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진이한테 말씀하셨다고 해요. 수진이 손을 잡고 정우한테 부탁해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19살짜리 수진이를 두고 가시면서 26살짜리 아들한테 맡기신 거였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저는 군견을 훈련하고 탈북자를 쫓고 거짓 보고를 쓰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그냥 동생을 돌봐달라는 거였는데 그걸 하려면 나라를 버려야 했어요.
아버지는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 거예요. 탄광갱도에서 매일 석탄을 캐시던 아버지는 아들이 나라를 버려야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이는 결혼했어요.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수진이한테 잘해줍니다. 재작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입니다. 수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오빠, 이제 외삼촌이다. 외삼촌. 회령에서는 상상도 못한 단어였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이였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개가 나왔어요. 큰 개였습니다. 털이 긴 개. 아이가 화면을 보더니 멍멍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까르르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TV를 가리키면서. 아이한테는 그냥 TV 속 개였습니다. 그냥 멍멍이. 저는 멈칫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2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그 2초 동안 칠성이 얼굴이 지나갔어요. 접힌 귀, 까만 코, 꼬리를 치면서 저를 올려다보던 눈.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한테 웃어줬어요. 그래, 멍멍이다. 아이가 또 웃었습니다. 수진이만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가죽 목줄은 아직 베개 밑에 있어요. 10년 넘게요. 가끔 꺼내서 만져봅니다. 가죽이 많이 말랐어요. 처음에는 칠성이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마른 가죽입니다. 버클이 녹슬었어요. 열고 닫을 때 뻑뻑했던 그 버클이, 하나원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던 그 소리가 이제는 안 나요. 녹이 슬어서 그래도 버리지 못합니다. 어젯밤에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4시 반. 창문을 열었어요. 3월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에는 별이 별로 없더라고요. 회령에서는 전기가 없으니까 별이 많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밝은 나라에서는 별이 안 보이고 어두운 나라에서는 별이 보인다는 게. 그때 또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멀리서, 아주 멀리서, 1번, 2번, 그리고 멈췄어요. 저는 창문에 기대서 그 소리가 사라지는 방향을 봤습니다. 칠성이는 2003년생이니까 살아있다면 23살입니다. 개 나이로는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아마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강변 근처에서 누군가 데려갔을 수도 있고 도로 북한으로 끌려가서 다른 병사 밑에서 일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탈북자를 쫓을 때, 칠성이와 함께 뛸 때 단 한 번도요. 그런데 딱 한 번 놓쳤어요. 아니, 놓아줬습니다. 여동생을요. 그리고 저 자신을요. 그런데 말이에요. 칠성이는 제가 놓아준 게 아닙니다. 그 녀석이 저를 놓아준 거예요. 마지막에 가 하고 명령했을 때 그 녀석은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서 저를 봤잖아요. 제가 돌아설 때까지 그 녀석은 한 발짝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시키는 놈이 나쁜 거라고. 저는 시킴을 받아서 사람을 잡았고 시킴을 거부해서 사람을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칠성이는요. 칠성이는 누가 시켜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가라고 했는데 앉아 있었잖아요.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칠성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명령을 안 들었습니다. 그게 칠성이의 선택이었어요. 칠성아, 잘 있었니?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었거든요. 개 짖는 소리를. 아주 멀리서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를요. 처음에 저는 뛰고 있었습니다. 두만강변에서 군견에게 쫓기면서 빈 목줄을 들고. 지금 저는 서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 앞에서 아무에게도 쫓기지 않으면서 빈 목줄은 베개 밑에 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뛰었고 지금은 멈춰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칠성이가 뒤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것.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목줄이 아직 비어 있다는 것.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우 씨는 군견 관리병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사람을 쫓던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쫓기는 사람 쪽에 놓였습니다. 그가 원한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 배고프지 않은 하루,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리는 삶.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당연히 누린 것들입니다. 인권은 먼 나라 뉴스 속 단어가 아닙니다. 추운 날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있는 것,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 아버지 묘 앞에서 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꿈이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한 번쯤 떠올려 주신다면 어떨까요? 듣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가 간절히 바랬던 하루입니다. 부디 그 하루를 조금 더 다정하게 보내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